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고 그 찰나의 섬광 속에서 서은우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틀려 버렸음을 깨달았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녀의 얇은 잠옷을 사정없이 적셨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비단 차가운 빗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빗속으로 멀어져가는 한 사내의 뒷모습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손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던 며칠 밤을 새워 정성스레 수놓은 비단 주머니가 이제는 저 낯선 사내의 손아귀에 들려 있었다. 은우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으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벌어지지 않았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며 귓가에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았다.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정인에게 주어야 할 정표를, 평생을 약속하며 건네야 할 그 귀한 물건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내에게 쥐어주고 말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그녀는 빗속에서 비틀거렸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손목이라도 잘라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달조차 뜨지 않는 그은 밤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져 지척을 분간하기 힘든 밤이었다. 은우는 마을 어귀의 오래된 회화나무 아래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내일이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는 이웃집 서생 김명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가난한 훈장인 아버지 몰래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인 옥패를 꺼내어 손수 만든 주머니에 담아왔던 터였다. 그 옥패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물건으로 훗날 혼인을 약속할 사람에게 주라는 어머니의 유언이 담긴 물건이었다. 아버지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라온 은우에게 야밤에 외간 남자와 만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탈이었으나 명수를 향한 연모의 정은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만큼 깊고 간절했다. 그녀는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심장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끼며 나무 뒤편 어둠 속에 몸을 숨겼었다. 검은 그림자가 회화나무 아래로 다가왔을 때 은우는 그가 당연히 명수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그 실루엣은 그녀가 수없이 먼 발치에서 훔쳐보았던 명수의 모습과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빗줄기가 너무 거세어 얼굴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감추었던 주머니를 꺼내어 사내의 손에 쥐어주었다. 명수 도련님, 부디 장원 급제하시어 돌아오셔요. 제 마음은 이미 도련님의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가늘게 떨렸고 수줍음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사내는 잠시 멈칫하는 듯하더니 아무런 대답 없이 그녀가 건넨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은우는 사내의 손이 명수의 서생손처럼 부드럽지 않고 무인의 것처럼 거칠고 단단하며 서늘한 냉기를 품고 있음을 느꼈어야 했다. 하지만 긴장과 설렘에 눈이 먼 그녀는 그 찰나의 이질감을 애써 무시하고 말았던 것이다. 사단은 그 직후에 일어났다. 주머니를 받아든 사내가 천천히 몸을 돌려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하늘이 번쩍이며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 짧은 빛 속에서 은우는 사내의 옆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명수가 아니었다. 명수의 선하고 부드러운 눈매 대신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이 번개보다 더 강렬하게 그녀를 스치고 지나갔다. 또한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명수가 즐겨 입는 소박한 삼배 도포가 아니라 빗물에 젖어 윤기가 흐르는 고급 비단 도포였으며 머리에 쓴 가색 끈조차 예사롭지 않은 귀한 재질이었다.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잘못 보았을 리가 없었다. 그 차가운 눈빛과 마주친 순간 은우는 전신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단순히 길을 지나던 나그네가 아니었다. 그 압도적인 기운은 평범한 양반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고 은우는 진흙탕 속에 주저앉을 뻔한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멍하니 서 있었다. 빗물은 눈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 옥패에는 은우의 이름인 은자가 새겨져 있었다. 만약 그 사내가 옥패를 보고 나쁜 마음을 먹거나 소문을 내기라도 한다면 그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가문은 멸시를 면치 못할 것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토록 기다려온 명수와의 인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끊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그녀는 젖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사내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몇 걸음 내디뎠지만 곧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 사내가 내뿜던 서늘한 살기와 위압감은 감히 뒤를 쫓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본능적인 공포였다. 마치 산길에서 호랑이를 마주친 것과 같은 거역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은우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 담장을 넘어 안채로 몰래 들어오는 동안 행여나 아버지가 깨어 계실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방에 들어와 젖은 옷을 벗어 구석에 처박아 두고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사내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맴돌았다. 명수 도련님은 왜 오지 않으셨을까? 내가 너무 일찍 나갔던 것일까? 아니면 비 때문에 약속을 잊으신 것일까? 원망 섞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성급함이 불러온 재앙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오열을 삼켰다. 잃어버린 옥패는 단순히 물건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한 조각을 떼어준 것과 다름없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쳐 있었고 맑은 햇살이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은우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 치는 밤이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그난 눈으로 방문을 열었다. 마당을 쓸고 계시던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셨다. 어젯밤 비바람이 거세더구나. 잠은 설치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무심한 질문에 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아버님. 빗소리가 요란하여 조금 뒤척였을 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입이 바싹바싹 말라왔다. 만약 아버지가 어젯밤의 일을 아신다면 가문의 수치라며 당장이라도 머리카락을 자르고 내쫓으실 분이었다. 은우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상을 차리며 불안한 마음을 노동으로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손은 자꾸만 미끄러졌고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은우는 물을 기르러 간다는 핑계로 우물가로 향했다. 마을의 소식통인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평소라면 피해갔을 자리였지만 혹시나 어젯밤 그 사내에 대한 단서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귀를 기울였다. 자네 들었나? 어제 그 폭우를 뚫고 윗마을 기와집에 누가 들어왔다더구먼. 떡집 아주머니가 방망이질을 멈추고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가 말이오? 한양에서 온 높은 양반이라도 된다던가? 옆에 있던 안악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그게 말이야. 소문으로는 이번에 낙향한 좌의정 대감이시라나 뭐라나 조정에서 피바람을 일으키고 잠시 물러나 쉬러 오셨다는데 성정이 어찌나 포악하고 차가운지 살아있는 염라대왕이라고 불린다지 뭔가. 살아있는 염라대왕.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우는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놓칠 뻔했다. 어젯밤 보았던 그 서늘한 눈빛, 압도적인 위압감, 그리고 비에 젖어도 감출 수 없었던 고급스러운 옷차림,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고 있었다. 그 사내는 평범한 선비가 아니라 조정의 실세이자 냉혈한으로 소문난 좌의정 이연이었던 것이다. 은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필이면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자에게 정인에게 줄 사랑의 징표를 건넸다니. 이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가 그 옥패를 보고 자신을 조롱거리로 만들거나 혹은 무례를 범했다 하여 죄를 묻는다면 가난한 선비 집안인 자신의 집은 풍비박산이 날 것이 뻔했다. 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억지로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때 마을 어귀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은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화려한 장식을 한 말, 한 필과 그 뒤를 따르는 몇 명의 하인들이 우물가를 지나치고 있었다. 그리고 말 위에는 어젯밤 빗속에서 보았던 그 서늘한 눈빛의 사내가 앉아 있었다. 햇살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흠잡을 데 없이 수려했지만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있었지만 은우는 그가 왠지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숨을 죽이고 그의 모습을 훔쳐보던 은우의 눈에 그의 허리춤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밤새도록 애태우며 찾아 헤맸던 원앙이 수놓아진 비단 주머니였다. 이 여는 주머니를 옷안에 감추지 않고 보란듯이 허리띠에 매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과시하는 전리품처럼 보였다. 은우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찌하여 저것을 저리 당당하게 메고 다니신단 말인가? 혹시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는 것인가? 아니면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우물가를 지나치며 잠시 고개를 돌려 아낙네들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은우에게 머무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그는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비웃음 같기도 했고 흥미로워하는 것 같기도 한 기묘한 미소였다. 은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어젯밤 빗속에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옥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짐작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연의 행렬이 멀어진 후에도 우물가는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안악들의 호들갑스러운 수다로 다시 시끄러워졌다. 어머, 저분이 그 좌의정 대감이신가 봐. 정말 소문대로 잘생기셨네. 그런데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쳐다도 못 보겠어. 그런데 저 허리에 찬 주머니는 좀 안 어울리지 않아? 저렇게 귀티나는 분이 저런 촌스러운 술을 놓은 주머니를 차고 다니다니. 안악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은우의 가슴을 찔렀다. 촌스러운 주머니, 자신의 진심이 담긴 그 물건이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은우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앉은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명수 도련님이 떠나기 전에, 아니, 그보다 더 큰 화가 닥치기 전에 저 옥패를 찾아와야 했다. 하지만 상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였다. 일개 촌구석의 여인이 감히 그 높은 대감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제가 밤눈이 어두워 정인을 착각하고 대감께 정표를 드렸습니다라고 이실직고 한다면 그 수치심은 둘째치고 그가 과연 순순히 돌려줄지도 의문이었다. 어젯밤 그의 차가운 침묵과 오늘 아침의 그 묘한 미소를 떠올리면 그는 결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은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파놓은 함정은 너무나 깊고 어두웠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 옥패는 어머니의 영혼이자 자신의 미래였다.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곧 자신을 잃는 것과 같았다. 결심을 굳힌 은우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동생이 입던 낡은 옷가지를 꺼냈다. 남장을 하고 몰래 그의 거처를 염탐해 볼 생각이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가만히 앉아서 파멸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겁과도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제와 달리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 불길하면서도 처연하게 아름다웠다. 은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옥패를 되찾고 이 끔찍한 실수를 바로잡겠노라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옥패가 이미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열쇠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수레바퀴의 끝에는 자신이 그토록 그리던 명수 도련님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음을.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으나 서은우의 가슴속은 천둥 번개가 치는 듯 소란스러웠다. 남동생이 입던 낡은 무명 바지와 저고리를 걸치고 머리를 대충 묶어 상투처럼 올린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소년의 행색이었다. 그러나 거친 옷감에 스치는 살칼의 이질감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심장을 옥죄어오는 긴장감이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마을 가장 위쪽 기와지붕이 첩첩이 쌓인 대저택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어젯밤 자신이 옥패를 잘못 건네준 산에 좌의정 이연이 머물고 있는 별당이었다.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마치 도깨비 불처럼 그녀를 유혹하는 듯했고 동시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은우는 침을 꼴깍 삼키며 담장 그늘에 몸을 숨겼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저 높은 담장 안에 자신의 운명이, 아니 가문의 명운이 걸린 옥패가 갇혀 있었다. 그러나 저택의 경비는 상상을 초월했다. 대문 앞에는 횃불을 든 건장한 사병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눈매는 매섭기 그지없었다. 동네의 허술한 포졸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백이 느껴졌다. 은우는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담장을 따라 뒤편으로 돌아갔다. 개구멍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랄 같은 희망을 품었으나 견고하게 쌓아 올린 돌담은 바늘구멍 하나 허락하지 않았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 담장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은우는 숨을 멈추고 담장 틈새로 눈을 가져다 댔다. 운 좋게도 기와가 살짝 깨진 틈으로 안뜰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 속에 홀로 앉아있는 이현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큰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주변에는 시중드는 하인 하나 없이 오직 그와 그의 고독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창백하리만치 하얀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의 날카로운 콧날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은우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의 허리춤으로 향했다. 예상대로였다. 낡고 촌스러운 그녀가 밤새 수놓았던 그 비단 주머니가 그의 고급스러운 비단띠에 매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주머니가 살랑거리며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은우의 흔들리는 마음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무심한 손길로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그 손길에는 애착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지 모를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은우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그것은 제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으나 그의 서늘한 눈빛이 허공을 응시하는 순간 그 충동은 공포로 변해 얼어붙었다. 이연은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라도 한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담장 쪽을 바라보았다. 은우는 화들짝 놀라 담장 밑으로 몸을 웅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들켰을까? 아니, 이 어둠 속에서 보였을 리가 없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리는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담장 안에서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밤손님이 쥐 새끼처럼 숨어만 있으니 술맛이 떨어지는구나. 그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은우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은우는 공포에 질려 기어코 도망치고 말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을 달렸다. 숲속의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 산에는 인간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마물과도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은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앓았다. 옥패를 되찾기는커녕 정체만 들킬 뻔했다는 자괴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은우는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다. 오늘은 김명수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었다. 옥패는 잃어버렸지만 적어도 그에게 작별 인사는 해야 했다. 아니, 어쩌면 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은우는 필쑥해진 얼굴로 명수의 집을 찾았다. 명수는 마침 짐을 꾸리고 있었다. 도련님, 은우의 목소리에 명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와 달리 활기가 넘쳐 보였다. 과거 급제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그는 은우를 보자마자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아, 은우 낭자로군.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가지 못했소. 혹여 기다리지는 않았겠지. 그의 말에 은우는 말문이 막혔다. 기다리지 않았냐니 폭우 속에서 그를 기다리다 일어난 그 끔찍한 사고를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짐작은커녕 걱정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비가 와서 걱정했습니다. 혹시나 나오셨다가 비를 맞으셨을까 봐요. 명수는 짐보따리를 묶으며 피식 웃었다. 이 사람아, 내 몸이 어떤 몸인데 그런 모침비에 함부로 나서겠소. 큰일을 앞두고 몸을 사려야지. 안 그래도 한양에 가면 병조판서 대감댁과 연이 닿을지도 모른다는 서찰을 받았소. 이번 과거만 잘 보면 내 인생이 필 것이다. 명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은우의 귀를 의심케 했다. 병조판서 대감댁과의 연이라니 정인을 두고 다른 혼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인가. 은우의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도련님, 저와의 약속은 잊으신 건 아니시지요? 은우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명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묘한 표정으로 은우를 바라보았다. 약속이라 물론 잊지 않았지. 하지만 은우 낭자, 사람이 큰 물에서 놀려면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한 법이오. 내 꼭 급제하여 금이 환영할 테니 그때까지 건강히 계시오. 그의 대답은 모호했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은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던 옥패를 주려 했던 이 사내는 정작 그녀만큼 절실하지 않다는 것을. 어젯밤의 실수보다 더 큰 비참함이 밀려왔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위험을 감수했단 말인가. 옥패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고백하려던 말은 목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지금의 명수에게 그 말을 했다가는 위로는커녕 경멸을 받을 것이 뻔했다. 명수를 보낸 뒤 은우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였다. 사랑도 옥패도 희망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런데 집 앞에 낯선 가마 한 채가 놓여 있었다.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흑칠 가마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젯밤 보았던 이현의 집 하인들이 서 있었다. 은우의 심장이 받칠 듯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대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노우성이 들려왔다.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란 말이오.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어. 은우는 다급히 마당으로 뛰어들어갔다. 마루에는 이연의 수화로 보이는 중년의 사내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고 아버지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고 계셨다. 은우를 본 아버지가 소리쳤다. 은우야, 네가 말해보거라. 이자들이 네가 좌회정 대감에게 정표를 건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아버지의 물음에 은우의 눈앞이 하얘졌다. 결국 들통이 나고 만 것이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부정할 수 없었다. 증거인 옥패가 그들의 손에 있으니 아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밤눈이 어두워
사람을 착각하여 그녀의 말은 흐느낌으로 변했다. 아버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뒷목을 잡았다. 그때 이현의 수하인 사내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진정하십시오, 훈장 어른. 대감께서는 이 일을 문제 삼아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옥패에 새겨진 이름의 주인을 확인하고 돌려주기 전에 잠시 뵙고자 하시는 것뿐입니다. 사내의 말은 정중했으나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지금 당장 별당으로 오시라는 전갈입니다. 끌려가다시피 하여 도착한 이현의 별당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랑방에는 이현이 서책을 읽고 있었다. 어젯밤의 그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으나 단정한 관복 차림의 그는 더욱 다가가기 힘든 고고함을 풍겼다. 그는 은우가 들어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책장을 넘겼다. 그 침묵의 시간이 은우에게는 천년처럼 느껴졌다.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만 응시하던 은우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한참 뒤에야 그가 책을 덮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라. 나직한 명령에 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현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빨려 들어갈 듯한 깊은 어둠을 보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비단 주머니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이 안에 든 물건이 꽤 귀해 보이더구나. 가난한 훈장의 딸이 가지기에는 과분할 정도로. 그의 말투는 조롱이라기보다는 건조한 사실을 읊는 듯했다. 은우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제 목숨과도 같은 물건이니 부디 돌려주십시오. 제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대감께서 원하시는 벌이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간절했다. 이현은 흥미롭다는 듯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실수라 정인을 착각했다 하였느냐. 빗속에서 그것도 야밤에 사내에게 정표를 건네는 여인이 정숙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 그의 말은 정곡을 찔렀다. 은우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으나 물러설 수는 없었다. 비록 예법에 어긋난 행동이었으나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닿아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진심이라. 이현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우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은우를 덮쳤다. 한양의 여인들은 권력을 탐하여 거짓 웃음을 팔고 사내들은 출세를 위해 양심을 판다. 네가 주려 했던 그 사내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던데 내가 틀렸느냐. 이현은 이미 명수에 대해 조사를 마친 듯했다. 은우는 반박하고 싶었으나 아침에 보았던 명수의 태도가 떠올라 말문이 막혔다. 이현은 허리를 숙여 은우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이 옥패, 내게는 꽤 흥미로운 담보가 될 것 같구나. 돌려주지 않겠다. 은우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대감, 어찌 그런. 단 조건이 있다. 이현이 말을 잘랐다. 나는 지금 조정의 알력 다툼에 지쳐 이곳으로 내려왔으나 황실에서는 끊임없이 내게 혼사를 강요하고 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입을 막을 방패막이다. 이현의 눈빛이 기이하게 빛났다. 네가 그 방패가 되어다오. 이 옥패를 인질 삼아 너를 곁에 두겠다. 네가 내 곁에서 나의 무료함을 달래주고 귀찮은 파리떼들을 쫓아준다면 그때 이 물건을 돌려주지. 청천벽력 같은 제안이었다. 가짜 정인 행세를 하라는 것인가? 그것도 조선 최고의 권세가인 좌예정의 상대로. 은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찌 미천한 제게 그런 것을 명하십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총부일 뿐입니다. 바로 그래서다. 이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권력에 욕심이 없고 잃을 것이 있어 두려움을 아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은우의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날 밤 빗속에서 내 손을 잡았던 내 손의 떨림이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았지만 묘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었다. 지독한 고독과 염증 속에서 우연히 굴러들어온 진심이라는 장난감을 놓치고 싶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집착이 보였다. 은우는 혼란스러웠다. 명수는 출세를 위해 자신을 버리려 하는데 이 천하의 권력자는 도리어 자신을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 거절한다면 옥패는 영영 찾지 못할 것이고 아버지는 옥에 갇힐지도 모른다. 이현은 그런 힘을 가진 자였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정신을 맑게 했다. 그 제안 받아들인다면 제 아버님과 집안의 안위는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폈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네가 내 곁에 있는 한 그 누구도 너와 내 가족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네가 마음에 품었던 그 얄팍한 사내조차도. 명수를 언급하는 그의 어조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현은 책상 위에서 옥패가 든 주머니를 집어들어 다시 자신의 허리춤에 찼다. 이것은 계약의 증표로 내가 보관하겠다. 오늘부터 너는 매일이 별당으로 와서 내 말벗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내 서책을 정리하는 시동으로 드린다고 해두지. 별당을 나서는 은우의 다리는 풀려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불씨가 지펴졌다. 그것은 명수에게서 느꼈던 배신감에 대한 반발심일 수도 있었고 이연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닫힌 방문 너머로 이연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냉혈한이라 불리는 사내, 하지만 그 차가운 껍질 속에 감춰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고독한 내면을 엿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옥패는 이제 단순한 사랑의 정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우를 낯설고 위험한 세계로 끌어들이는 족쇄이자 동시에 새로운 운명을 여는 열쇠가 되어버렸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다. 또 한바탕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 비는 어제의 비처럼 차갑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예감이 은우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연의 별당으로 향하는 숲길은 어느새 서은우에게 익숙한 일상의 한 조각이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집을 나서 산길을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의 두려움과는 달리 차분해져 있었다. 책을 정리하는 시동이라는 명목하에 시작된 이 기묘한 이중 생활은 뜻밖에도 은우에게 숨쉴 구멍을 마련해주고 있었다. 별당의 서재, 청운재는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단절된 고요의 섬과도 같았다. 방 안 가득 배어있는 묵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드는 햇살은 폭풍우 같았던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이현은 소문대로 말수가 적고 냉철한 사내였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서책을 읽거나 상소를 검토하며 보냈고 은우가 먹을 갈거나 다과를 내올 때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묵시적인 배려에 가까웠다. 은우는 먹을 갈며 힐끔힐끔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붓을 놀리는 그의 손길은 거침이 없으면서도 섬세했고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길 때 눈빛은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듯한 고독을 품고 있었다. 살아있는 염라대왕이라는 별명 뒤에 숨겨진 아무도 모르는 그의 진짜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은우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은우가 서가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내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을 때였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을 각오하고 눈을 질끈 감았으나 예상했던 통증 대신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눈을 뜨자 이연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다. 놀란 토끼 눈을 한 은우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조심성이라고는 없구나. 내 서책들이 다칠 뻔하지 않았느냐. 짐짓타박하는 말투였지만 그녀를 바로 세워주는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책보다 그녀의 안위를 먼저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짧은 순간 은우는 낯선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명수 도련님을 생각할 때 느꼈던 설렘과는 다른, 마치 거대한 산이 뒤를 받쳐주는 듯한 든든함이었다. 이현은 헛기침을 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귀끝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 봄 기운이 스며들듯 건조했던 대화 속에 작은 온기가 깃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에 내려갔던 은우는 장터 국밥집 앞을 지나다 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글쎄, 그 훈장댁 옆집 사는 김서방네 아들 말이야. 이번에 한양 가는 길에 최부자댁 사위로 들어간다는구먼.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에 은우는 걸음을 멈췄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최 부자는 고리대금업으로 악명 높은 자로 그의 딸은 성격이 포악하기로 소문나 있었다. 명수 도련님이 그런 집안과 혼사를 맺다니? 아닐 거야. 오보일 거야. 은우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으나 마음속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명수가 떠나기 전했던 모호한 말들, 융통성 운운하던 그의 표정이 뇌리를 스쳤다. 확인해야 했다. 은우는 최 부자의 집으로 향했다. 오늘 저녁 명수를 위한 환송연회가 그곳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최 부자의 집은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했다. 대문 밖까지 술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고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은우는 담벼락 그늘에 몸을 숨기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당 한가운데 차려진 상석에는 비단 옷을 입은 명수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최 부자의 딸이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며 그에게 안주를 먹여주고 있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으나 이어지는 명수의 말은 은우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술 기운이 오른 명수가 친구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게들, 사내 대장부가 큰 뜻을 품었으면 그에 걸맞은 날개를 달아야 하지 않겠나. 가난한 선비의 딸내미가 주는 맹물 같은 정보다는 이렇게 금덩이를 안겨주는 처가가 훨씬 낫지. 좌중이 와 웃음을 터뜨렸다. 명수는 한술 더 떠 비아냥거렸다. 그 옆집 서신의 딸년 말이야. 밤마다 담장 너머로 나를 훔쳐보는데 아주 징그러워 죽는 줄 알았네. 뭐 대단한 정표라도 줄 것처럼 굴더니 비 오는 날 바람이나 맞히고 말이야. 차라리 잘 됐지. 촌스러운 수혜품 따위 받아봐야 어디 쓸 데나 있겠어? 하하하. 은우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것이 명수의 본 모습이었다. 다정했던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비열함,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던 마음을 그는 술자리 안갠거리로 씹어대고 있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오물보다 못한 것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혐오였다. 저런 자를 위해 빗속을 뚫고 달려갔다니. 저런 자에게 어머니의 유품을 주려 했다니. 은우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다. 비틀거리며 어둠 속을 걷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 어귀에 냇가였다. 달빛이 부서지는 강물을 바라보며 은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강물에 뛰어들면 이 비참함이 씻겨 내려갈까.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궁상맞게 청승을 떨고 있군. 익숙한 서늘하면서도 낮은 목소리였다. 은우가 놀라 뒤를 돌아보자 이연이 뒷짐을 진 채 서 있었다. 그는 달빛을 등지고 있어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위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대감, 어찌 이곳에? 은우가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이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네가 보이지 않아 찾으러 왔다. 내 서책 정리가 밀려있단 말이다. 핑계였다.
이 밤중에 서책 정리를 시킬 리가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은우의 젖은 얼굴을 응시하더니 우라고 혀를 찼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그깟 사내 하나 때문에 귀한 눈물을 낭비하다니.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은우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을 볼 줄 몰랐습니다. 비웃으셔도 좋습니다. 비웃으러 것이 아니다. 이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은우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하얀 비단 손수건이었다. 닦거라. 네 눈물은 저런 잡배를 위해 흘리기엔 너무 맑다. 은우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투박한 위로였지만 그 어떤 감미로운 말보다 가슴을 울렸다. 이현은 강물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세상에는 겉은 번지르르 하나 속은 썩은 과일 같은 자들이 넘쳐난다. 네가 겪은 것은 그저 썩은 과일을 한 입 베어 문 것뿐이다. 뱉어내고 입을 헹구면 그만인 일이다. 그리고 그는 품속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은우의 옥패가 든 주머니였다. 돌려주마. 이것은 너의 진심이니 더 이상 내 볼모로 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 저런 자에게 가지 않고 내게 온 것이 천만다행이라 여기거라. 이연이 옥패를 건네는 순간 은우는 왈칵 쏟아지려는 울음을 삼켰다. 그는 옥패를 인질로 삼겠다고 했었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명수의 손에 들어갔다면 조롱거리가 되었을 그 옥패를 그는 가장 귀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은우가 옥패를 받아들자 이현은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계약은 끝났다. 가고 싶으면 가거라. 하지만 은우는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명수에게 받은 상처가 이현으로 인해 아물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이 차가운 사내에게서 느껴지는 온기에 자신이 기대고 싶어 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마을 쪽에서 횃불이 일렁이며 고함이 들려왔다. 서 훈장 나오라고 해.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이라도 내놓던가 아니면 딸년이라도 내놓으란 말이야. 최 부자의 수아들이 은우네 집으로 들이닥친 것이었다. 은우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그녀는 옥패를 움켜쥐고 집을 향해 달렸다. 이연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은우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살림살이를 집어 던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망연자실해 있었다.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은우가 뛰어들며 소리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은 코웃음을 쳤다. 오호, 여기 따님 오셨네. 훈장 영감, 빚 대신 이 계집을 우리 대감댁 첩실로 보내면 퉁쳐주겠네. 사내 하나가 은우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은우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아버지가 말리려다 밀쳐져 넘어졌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그 손 놓지 못할까 하는 호령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대문 쪽으로 쏠렸다. 이연이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평소의 무심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은 보는 이들을 오금저리게 만들었다. 내 놈들은 누구간데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느냐. 이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자 사내들은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누구시오? 우리는 최부자댁 하인들인데. 사내 하나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이연은 코웃음을 치며 품에서 마패를 꺼내 보일 듯 하다가 대신 은우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옥패가 든 주머니를 자신의 허리춤이 아닌 은우의 저고리 고름에 직접 달아주었다. 그 손길은 더없이 정중하고 애틋했다. 이 여인은 이연이 주위를 둘러보며 선언하듯 말했다. 나 좌의정 이연의 정혼녀다. 장차 정경부인이 될 사람의 몸에 손을 댄 죄, 내 놈들의 목을 베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좌의정이라는 말에 사내들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은우는 놀란 눈으로 이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은우를 마주보았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연은 엎드린 사내들을 향해 차갑게 일갈했다. 돌아가서 너희 주인에게 전하라. 서훈장의 빚은 내가 갚을 것이며 감히 내 정운녀를 모욕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사내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아버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은우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진정시킬 수 없었다. 이연은 은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은 끝났다고 했지. 허나 새로운 제안을 하겠다. 그는 은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다오. 세상의 풍파로부터 너를 그리고 너의 가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내 곁에 있어 다오. 네가 없는 적막한 별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구나. 그것은 천하의 권력자가 아닌 사랑을 갈구하는 한 사내의 진솔한 고백이었다. 은우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솟구쳤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비로소 안식처를 찾은 안도감, 그리고 빗속의 오해로 시작된 이 엉뚱한 인연이 필연이었음을 깨닫는 벅찬 감동이었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엇갈렸던 인연의 실타래가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 묶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욕을 당한 최 부자와 명수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으니 다가올 내일은 더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제사장, 옥이 부서지는가, 온전한가? 현감의 생신연회가 열리는 날, 마을 전체가 아침부터 들썩였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관아 앞마당에는 색색의 등불이 내걸리고 고소한 기름 냄새와 흥겨운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다. 그러나 서은우의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이연이 보내온 화려한 비단 옷가지가 방 한구석에 놓여 있었지만 은우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왔다. 최 부자와 김명수가 참석할 것이 분명한 그 자리에 나선다는 것은 굶주린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이연은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은우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고름을 매만졌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도록 고왔다. 연한 복숭아빛 치마와 옥색 저고리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나 눈동자 깊은 곳에 서린 불안감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 이연이 다시 달아주었던 옥패를 꽉 움켜쥐었다. 그것만이 유일한 부적이자 무기였다. 이연의 가마를 타고 관아에 도착했을 때 연회장은 이미 각지에서 모여든 양반들과 유지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현감은 상석에 앉아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술잔을 높이 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최 부자가 아첨 섞인 웃음을 흘리며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틈바구니에 갓 급제한 위세를 뽐내며 거만하게 앉아있는 김명수가 보였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선량함을 잃고 탁한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은우가 이연의 뒤를 따라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기 보게. 서훈장네 딸이 아닌가. 저 천한 것이 감히 귀하신 분 뒤를 따르다니. 옆에 선 사내는 누구인가. 풍채가 예사롭지 않은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찔렀지만 이연은 태산처럼 흔들림 없이 걸음을 옮겼다. 그는 현감에게 짧게 눈인사를 건네고는 마련된 상석 중 하나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은우는 그의 곁에 다소곳이 앉아 고개를 숙였다. 연회가 무르익어 가자 술기운이 오른 사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기생들의 춤사위가 현란하게 펼쳐지고 풍악 소리는 더욱 요란해졌다. 그때였다. 김명수가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비틀거리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현감 어른,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 옥에 티가 하나 있어 흥이 깨지는구려. 그의 목소리는 꼬여 있었지만 뼈 있는 말이 담겨 있었다. 좌중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현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옥의 티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김진사? 명수는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을 들어 은우 쪽을 가리켰다. 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기에 앉아있는 계집 말입니다. 겉모습은 양갓집 규수 흉내를 내고 있으나 실상은 밤마다 사내를 꼬여내려 담장을 넘는 음탕한 년이지요. 장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은우에게 꽂혔다. 은우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으나 옆에 앉은 이연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애써 고개를 들었다. 명수는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며 말을 이었다. 제가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저 계집이 제 방 앞까지 찾아와 정표랍시고 옥패를 들이밀며 하룻밤을 청하지 뭡니까? 가난한 집안 형편을 미색으로 펴보려 했겠지요. 네, 그 더러운 꼴을 보고 당장 내치긴 했습니다만 어찌 저런 부정한 여인이 감히 이 신성한 연회장에 발을 들인단 말입니까? 명수의 거짓말은 교묘하고도 악랄했다.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을 피해자로 은우를 파렴치한 꽃뱀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최 부자가 맞장구를 쳤다. 허허, 역시 김진사는 대쪽 같은 선비로군. 저런 유물에게 넘어가지 않다니. 서훈장 영감이 자식 교육을 어찌 시켰길래. 곳곳에서 혀를 차는 소리와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은우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외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조롱소리에 묻혀버렸다. 현감조차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선왕자라 했나? 썩 물러가지 않고 뭣들 하는 게냐. 이 연회장의 물을 흐리지 말고 당장 끌어내라. 포졸들이 은우에게 다가오려는 찰나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술상이 두 동강이 났다. 이연이 주먹으로 상을 내리친 것이다.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고 술병이 깨져 바닥을 적셨다. 연회장은 일순간 공포에 질린 정적에 휩싸였다. 이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표정이 없었다.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뿜어져 나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명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렸다. 재미있는 이야기로군. 이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칼날은 예리했다. 자네 말대로라면 그 여인이 폭우 속에 찾아와 자네에게 옥패를 주려 했다는 것이지. 명수는 이연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으나 자존심을 세우며 대꾸했다. 그렇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그래? 그렇다면 그 옥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하겠군. 이연이 비릿하게 웃으며 물었다. 명수는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렸다. 그야. 어두워서 자세히는 못 보았으나 낡은 주머니에 든 싸구려 옥조각이었소. 내 그런 잡동사니를 어찌 마음에 담아두겠소? 싸구려 옥조각이라. 이연은 코웃음을 치며 품에서 옥패를 꺼내 들었다. 은우의 옥패가 아닌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또 하나의 옥패였다. 그리고 은우를 향해 손짓했다. 은우야, 네가 가진 것을 꺼내보거라. 은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옥패를 꺼내 이연에게 건넸다. 이연은 두 개의 옥패를 나란히 들어 올려 사람들에게 보였다. 두 옥패는 마치 한 몸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한 쌍의 원앙 옥패였다. 하나는 수컷, 하나는 암컷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그 빛깔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누가 봐도 왕실이나 최고위 관료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최상품이었다. 이 옥패는 선대왕께서 내 조부에게 하사하신 물건이다. 세상에 단 두 개뿐인 짝을 잃으면
빛을 잃는다는 쌍앙패치. 이현의 설명에 좌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감은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이현은 명수의 코앞에 옥패를 들이밀었다. 자네 눈에는 이것이 싸구려 잡동사니로 보이나? 그리고 자네는 이것을 거절했다고 했지? 그렇다면 이 옥패가 어찌 내 손에, 그리고 내 정인인 서낭자의 손에 각각 들려있단 말인가? 명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마도 다른 옥패일 것이오. 저 여자가 가진 것은 훔친 것이 분명하오. 끝까지 발악하는 명수를 보며 이현은 싸늘하게 멸시했다. 어리석은 놈. 내 놈이 진정 선비라면 거짓을 고하더라도 앞뒤는 맞췄어야지.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던 회화나무 아래 서 있었던 사내는 내 놈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이현의 선언에 연회장은 발칵 뒤집혔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선왕자가 만난 사람이. 이현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하고 현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품에서 마패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묵직한 마패가 구르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3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가 아닌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 암행어사조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의 상징이었다. 현감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을 몰라 뵙고 나는 현 좌의정이 현이다. 이현의 굵직한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조정의 부름을 받고 잠시 낙향에 있던 차에 이곳에서 참으로 추악한 꼴을 보았다. 백성을 돌봐야 할 관리는 탐관오리와 결탁하여 뇌물을 받아먹고 갓 벼슬길에 오른 자는 입신양명을 위해 조강지처가 될 뻔한 여인을 모함하고 짓밟았다.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선비의 도리인가? 그의 호통에 연회장의 모든 이들이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다. 최 부자는 이미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고 명수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현은 쓰러진 명수에게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너는 출세를 위해 여인의 순정을 팔고 거짓으로 명예를 더럽혔다. 내 놈이 말한 그 큰 물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내 친히 보여주마. 병조판서, 내 놈이 줄을 댔다는 그 대감은 내게 빚을 진 것이 있어. 내 말 한마디면 내 놈의 관직 따위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명수는 이현의 발치에 매달려 울부짖었다. 대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잠시 미쳤나 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용서? 이현은 차갑게 그를 뿌리쳤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모욕한 이 여인에게 빌어라. 허나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 너는 평생을 과거 급제자의 영광이 아닌 파렴치한의 멍에를 쓰고 살게 될 것이다. 내 명을 거역한다면 조선 팔도 어디에도 내 놈이 발붙일 곳은 없을 줄 알라. 명수는 엉금엉금 기어 은우의 앞으로 갔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땅에 머리를 튀며 빌었다. 은우야, 아니서 낭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제발 대감께 말씀 좀 잘 들여주시오. 우리 정을 생각해서라도. 은우는 그 비굴한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저 얼굴을 보며 설레어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사랑했던 정인이 아니라 욕망에 찌든 추한 껍데기뿐이었다. 은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김진사님. 은우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당신은 출세를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사람의 도리를 버렸으니까요. 그 우패를 잃어버린 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으나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늘이 저를 구하기 위해 베푼 자비였다는 것을요. 은우는 고개를 돌려 이현을 바라보았다. 그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 든든한 눈빛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잘했다, 고. 이현은 현감을 향해 명령했다. 여봐라. 이자를 당장 끌어내어 곤장을 치고 삭탈 관직하여 내쫓아라. 그리고 최 부자는 그동안 착복한 재산을 조사하여 낱낱이 밝혀낼 것이니 그리 알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명수와 최 부자를 끌고 나갔다. 비명 소리와 함께 곤장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심판의 장으로 변했다. 악인들은 처단되었고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다. 상황이 정리되자 이연은 은우의 손을 잡고 연회장 밖으로 이끌었다. 달빛이 쏟아지는 관아 앞마당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다. 소란스러웠던 풍악 소리는 멈추고 풀벌레 소리만이 고즈넉하게 들려왔다. 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이연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냐?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서슬퍼런 위험 대신 따뜻한 염려가 배어 있었다. 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대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 이연이 피식 웃으며 은우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나는 내 여자를 지켰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밤은 유난히 달이 밝구나. 네가 그날 밤 길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이 달을 함께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은우는 그의 손을 잡은 자신의 손에 힘을 주었다. 거칠고 차가웠던 그의 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옥패의 끈이 두 사람의 손목 사이에서 붉은 실처럼 엉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멀리서 명수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어둠이 걷히고 있는 길을 향해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한 뿌리가 내리고 비온 뒤의 땅처럼 그들의 인연은 이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운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다. 그들 앞에는 신분의 차이라는 벽과 한양으로 돌아가 마주해야 할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줄 것임을 알기에 한양의 북촌, 위세 등등한 고관대작들의 기와집이 즐비한 그곳에서도 가장 깊고 고요한 곳에 자리 잡은 좌의정 이연의 저택에는 이른 봄 기운이 완연했다. 겨우내 굳게 닫혀있던 별당의 창호지 문이 활짝 열리자 따스한 봄볕이 방 안 깊숙이 스며들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마저 금가루처럼 반짝이게 만들었다. 그 빛을 받으며 단아하게 앉아 술을 놓고 있는 여인. 서은우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1년 전만 해도 촌구석에서 물을 길어 올리던 가난한 훈장의 딸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조선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권세가의 안주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꿈만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매화꽃 자수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그녀의 표정에는 쫓기는 자의 불안 대신 깊고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저택의 하인들은 안주인이 들어온 뒤로 살아있는 염라대왕이라 불리던 대감마님의 성정이 봄눈 녹듯 부드러워졌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다. 과거에는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었던 사랑채에서 이제는 간간히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는 상전벽해라 할 만했다. 은우는 바늘을 잠시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당 한켠에 심어진 회화나무 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녀는 운명의 장난 같았던 그날 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 그리고 착각으로 인해 낯선 사내의 손에 쥐어주었던 옥패. 그때의 공포와 절망이 이제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게 하는 추억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이했다. 만약 그날 밤 비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겁을 먹고 집으로 도망쳤다면, 혹은 명수가 제 시간에 나왔다면 그녀의 인생은 어찌 되었을까?
아마도 명수의 출세욕에 희생되어 버려지거나 평생을 가난과 멸시 속에서 시들어갔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가정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곁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발소리가 그녀를 상념에서 깨워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느냐. 인기척이 난 줄도 모르고 언제 들어왔는지 이연이 뒷짐을 진 채 문가에 서서 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관복을 벗고 편안한 평상복 차림을 한 그는 조정에서의 서슬퍼런 위엄을 내려놓고 오직 지아비로서의 따뜻한 눈빛만을 하고 있었다. 은우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오셨습니까, 대감? 봄 기운이 좋아 잠시 옛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연은 빙그레 웃으며 그녀의 곁에 앉았다. 옛 생각이라 혹 빗속에서 나를 명수놈인 줄 알고 애타게 부르던 그날 밤 말이더냐. 그의 농담 섞인 물음에 은우의 볼이 복숭아빛으로 붉게 물들었다. 대감도 참 짙게 쓰십니다. 그때 일을 언제까지 놀리실 작정이십니까? 그녀의 타박에도 이연은 즐거운 듯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별땅의 천장을 울리며 따스하게 퍼져나갔다. 이연은 은우의 손을 잡고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크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농이 아니다. 나는 가끔 그날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만약 내가 그날 밤 조정의 당파 싸움의 환멸을 느껴 낙향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하필 그 시간에 그 나무 아래 비를 피하러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나의 옥패는 영영 제 짝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나 또한 평생을 고독한 얼음성에 갇혀 살았을 테니 말이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으나 누구 하나 믿을 수 없었던 그에게 은우의 순수하고 계산 없는 진심은 메마른 대지에 내린 단비와도 같았다. 그는 은우가 잘못 건넨 옥패를 쥔 순간 어쩌면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 권력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의 온기였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그때 문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감 마님, 다과상을 내왔습니다. 드리라. 이연의 허락에 문이 열리고 향긋한 유자차와 정갈한 다식이 들어왔다. 은우는 익숙한 손길로 차를 따라 이연에게 건넸다. 차의 따스한 김이 두 사람 사이를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차를 한 모금 마신 이연이 문득 생각난 듯 입을 열었다. 참, 내게 전해줄 소식이 하나 있다.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니나 맺음은 지어야 할 것 같아서. 은우는 찻잔을 든 채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식인지요? 이연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명수, 그자에 대한 이야기다. 명수의 이름이 나오자 은우의 손이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이제 그 이름은 그녀에게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못하는 낡은 집신짝만도 못한 단어일 뿐이었다. 그자가 어찌 되었습니까? 은우가 담담하게 물었다. 이연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삭탈관직 당하고 고향에서 쫓겨난 뒤 한양 뒷골목을 전전하며 술독에 빠져 산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어제 기어이 큰 사단이 났다고 하더구나. 술값 시비가 붙어 왈패들에게 크게 매를 맞고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군. 게다가 최부잔의 딸과도 파혼을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이제는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한다고 한다. 이연의 말은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인과응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한때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사내 장원 급제하여 금에 환양하겠다던 그 기세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비참한 몰골로 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다니. 그러나 가슴속에 일어나는 감정은 통쾌함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보는 듯한 덧없음이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은우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분이 선택한 길의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진심을 버리고 욕망을 갖춘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 하늘이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우의 손등을 토닥였다.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덮기 위해 남을 짓밟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법이지. 네가 그날 밤 내게 옥패를 준 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늘이 너의 맑은 눈을 가려 더러운 곳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로 인도한 필연이었다. 이연의 말에 은우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자개함을 꺼내왔다. 함을 열자 그 안에는 2개의 옥패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은우의 어머니가 남기신 것, 또 하나는 이연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것. 서로 다른 곳에서 만들어졌으나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한 쌍의 원앙이었다. 보십시오, 대감. 이 2마리의 원앙이 이제야 편안히 날개를 접고 쉬는 것 같습니다. 은우가 옥패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우의 뒤로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넓은 가슴이 은우의 등을 든든하게 받쳐주었다. 이 옥패들처럼 우리도 평생 서로의 곁을 지키며 살아가자. 비바람이 몰아치면 내가 너의 우산이 되어줄 것이고 어둠이 내리면 네가 나의 등불이 되어다오. 조정의 일이 고단하고 세상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네가 내 곁에 있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이현의 고백은 달콤한 사탕발림이 아니라 생을 걸고 맹세하는 무인의 다짐처럼 묵직했다. 은우는 그의 품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다. 예, 대감. 저 또한 대감의 그림자가 되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의 빗소리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늦봄이 되었다. 좌의정 이연의 저택 마당에는 벚꽃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마루에 걸터앉은 이연은 무릎에 은우를 뉘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있었다. 남들이 본다면 채통 없다고 혀를 찰 일이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도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그저 다정한 지아비일 뿐이었다. 은우야, 이연이 나지게 불렀다. 예, 대감. 은우가 나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요즘 조정에서 왕께 상소를 올렸다. 이제 그만 관직을 내려놓고 너와 함께 낙향하여 서당이나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싶다고 말이다. 은우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진심이십니까? 대감께서는 아직 하실 일이 많지 않으십니까? 이연은 빙긋 웃으며 흩날리는 벚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받았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권력이라는 것은 쥐고 있을수록 날카로워져서 결국은 쥔 사람의 손을 베기 마련이다. 나는 이제 그 칼날 위를 걷는 삶 대신 너와 함께 흙을 밟으며 살고 싶구나. 네 아버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맑은 날이면 산책을 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그런 삶 말이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은우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야망이나 도끼가 서려 있지 않았다. 오직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은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대감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초가 삼간이라 해도 제게는 궁궐보다 더 화려한 곳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한양의 좌의정 저택은 새 주인을 맞이했고 이연과 은우는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어귀의 회화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2사람을 반겨주었다. 1년 전 폭우 속에서 엇갈렸던 그 운명의 장소였다. 이제 그들은 빗속에 홀로 서 있는 낯선 남녀가 아니라 손을 꼭 잡고 나란히 걷는 부부가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그들을 환대했다. 이연은 약속대로 작은 서당을 열었고 훈장님이 된 전직 좌의정의 명성은 자자하여 인근 마을의 학동들까지 몰려들었다. 은우는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주고 저녁이면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소박하지만 넘치는 행복을 누렸다. 어느 여름날 밤
또다시 거센 소나기가 쏟아졌다.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고 마당에 흙냄새를 피워 올렸다. 이현과 은우는 방문을 열어놓고 나란히 앉아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비가 오는군요. 은우가 말했다. 그러게, 꼭 그날 같구나. 이현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고 웃었다. 이제 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을 이어준 사랑의 전령이자 축복의 노래였다. 이현은 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읊조렸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다. 눈을 뜨고 찾으려 할 때는 보이지 않더니 눈이 가려진 순간에야 비로소 진정한 짝을 만나게 되니 말이다. 은우는 이현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다. 어쩌면 하늘은 가끔 우리의 눈을 가리시나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진심을 보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날 옥패를 잘못 드린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진짜 주인을 찾아간 것이지요. 빗소리는 밤새도록 이어졌지만 방 안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다. 옥패에 새겨진 두 마리의 원앙이 촛불 그림자 속에서 춤을 추듯 일렁였다. 세상 모든 것이 어긋나고 뒤틀린 듯 보여도 결국 진심은 길을 잃지 않고 제 자리를 찾아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증명하듯 그들의 밤은 깊고도 평화로웠다. 엇갈린 손길이 맺어준 기적 같은 사랑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회화나무 아래 머물렀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였던가. 이현과 서은우가 한양의 화려한 저택을 뒤로하고 고향 마을로 낙향한 지 어느덧 세 번의 봄이 지나고 네 번째 여름이 찾아오고 있었다. 마을 어귀의 늙은 회화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무성한 잎을 들이우고 있었고 그 아래 자리 잡은 이현의 서당, 청우제 빗소리를 듣는 집에는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아이들의 목소리는 서투르지만 생기가 넘쳤고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세상의 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훈장님이 된 전직 좌회정 이현은 뒷짐을 진 채 아이들 사이를 거닐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과거 조정에서 정적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서슬퍼런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눈가에 잡힌 주름마저 인자해 보이는 영락없는 시골 훈장의 모습이었다. 은우는 마당 한켠 평상에 앉아 콩을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걸음마를 갓대고 아장아장 걷는 사내아이 이준이 흙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다. 이현과 은우를 쏙 빼닮은 아이였다. 이현의 또렷한 이목구비와 은우의 선한 눈매를 물려받은 준이는 부부에게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었다. 은우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서당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군자는 화이부동이라 하였다. 남과 사이좋게 지내되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너희들도 친구와 어울리되 자신의 바른 뜻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 이연의 가르침은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것을 넘어 사람의 도리를 일깨우는 것이었다. 은우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대감께서 진정 원하셨던 삶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흙먼지 날리는 시골 서당을 택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혀를 찼으나 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을 깬 것은 낯선 말발굽 소리였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검은 말 한 필이 청우제 살인문 앞에 멈춰섰다. 말에서 내린 이는 삿갓을 깊게 눌러 쓴 장대한 체구의 사내였다.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태도에서 배어나오는 기품과 허리춤에 감춰진 검의 묵직함은 그가 예사 나그네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은우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끼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사내는 살인문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서당 쪽을 향해 굵직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곳 훈장 계시오? 지나가던 과객인데 목을 좀 축이고 갈 수 있겠소? 서당 안에 글 읽는 소리가 뚝 끊겼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이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낯선 방문객을 잠시 응시하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러나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와 정중하게 답했다. 누추한 곳이지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야 어렵겠습니까? 들어와 앉으시지요. 이현은 은우에게 눈짓을 보냈다. 은우는 남편의 눈빛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읽고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시원한 냉수와 다과를 준비했다. 마루에 마주 앉은 두 사내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나그네는 삿갓을 벗지 않은 채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물맛이 참으로 좋소. 한양의 궁궐 우물물보다 더 달고 시원하구려. 나그네의 말에 이현은 피식 웃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약순이 어찌 탁한 도성물과 비교하겠습니까? 헌데 과객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군요. 한양에서 오셨소? 나그네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삿갓을 살짝 들어 올렸다. 삿갓 아래 드러난 얼굴을 본 순간 이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나그네가 눈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훈장, 아이들이 보고 있소. 예법은 접어두시게. 나그네의 정체는 다름 아닌 조선의 국왕 이산이었다. 이연이 좌의정 시절 주군으로 모셨던 그리고 그를 가장 총애했던 왕이었다. 이연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낮게 물었다. 전하, 어찌하여 이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하셨습니까? 호위 무사도 없이 이리 위험한 행차를 하시다니요. 왕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네가 떠난 조정이 너무나 적막하여 견딜 수가 있어야지. 간신배들은 득실거리고 내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자는 하나도 없더군.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자맹을 나왔네. 자네가 어찌 사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왕의 시선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준이와 부엌에서 다과상을 들고 나오는 은우에게 머물렀다. 저 여인이 자네가 관직까지 버리고 택한 그 부인인가? 그리고 저 아이가 자네의 핏줄이고.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습니다. 소신의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은우가 다과상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절을 올렸다. 그녀는 남편의 태도와 분위기만으로 이 손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왕은 은우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소박한 차림이었으나 맑은 눈동자와 단아한 자태는 한양의 어느 명문가 규수보다 기품이 있었다. 부인의 인상이 참으로 좋소. 이연 자네가 왜 그리 서둘러 낙향했는지 알 것 같군. 왕의 농담의 분위기가 조금 풀어졌다. 하지만 왕이 이곳을 찾은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다과를 들며 잠시 옛 이야기를 나누던 왕의 표정이 이내 진지해졌다. 이 대감, 아니 이 훈장, 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네. 다시 조정으로 돌아오게. 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이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왕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전하, 소신은 이미 물러난 사람입니다. 이제 정치라면 진저리가 납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흙을 일구는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이라 자네의 그 뛰어난 재능을 이 좁은 시골 구석에서 썩히는 것이 만족이란 말인가? 지금 조정은 위태롭네. 북쪽 오랑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 내 곁에는 자네처럼 냉철한 판단력과 뚝심을 가진 재상이 필요하네. 영의정 자리를 비워두었네. 돌아만 온다면 만인지상의 권세를 주겠네. 엄청난 제안이었다. 영의정이라니.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사내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관직이었다. 부엌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은우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혹시나 남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남자는 야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 하지 않던가. 이연 역시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정치가였다. 그 뜨거운 피가 다시 끓어오르지 않을까. 은우는 숨을 죽이고 남편의 대답을 기다렸다. 이연은 잠시 침묵했다. 서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청아한 소리를 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 전하,
소신이 낙향할 때 가져온 짐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왕은 의아한 듯 고개를 저었다. 글쎄, 서책이나 아끼던 보물들이 아니었겠나? 아닙니다. 이연은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쌍의 원앙 옥패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패였다. 이것은 소신의 아내와 제가 나누어 가진 정표입니다. 본래 하나는 제게, 하나는 아내에게 있었으나 운명의 장난으로 서로 엇갈렸다 다시 만난 물건들이지요. 이연은 옥패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소신은 이 옥패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홀로 빛나는 태양과 같아서 주위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지만 사랑과 평범한 일상은 이 한 쌍의 원앙처럼 서로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전하께서 말씀하신 영의정 자리는 분명 영광스러운 자리이나 그 자리에 오르면 저는 다시 칼날 위를 걸어야 합니다. 매일 밤 정적들의 칼을 경계하며 잠을 설치고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는 선택을 강요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향해 섰다. 준이가 흑투성이가 된 채 까르르 웃으며 나비를 쫓고 있었다. 저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받는 것, 그리고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듣는 것, 소신에게는 이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이미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놓아주십시오. 이연의 거절은 단호하고도 부드러웠다. 왕은 한참 동안 이연의 뒷모습과 탁자 위의 옥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는 변하지 않았구려. 아니, 더 단단해졌어. 예전의 자네가 날카로운 명검이었다면 지금의 자네는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된 것 같네. 왕은 씁쓸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졌네. 자네의 그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보니 억지로 끌고 갈 명분이 서지 않는군. 조선의 왕으로서 훌륭한 신하를 잃은 것은 통탄할 일이나 한 사람의 벗으로서 자네의 평안을 축복해 주어야 마땅하겠지. 왕은 다시 삿갓을 썼다. 갈 길이 멀어 더 지체할 수가 없네. 부인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는구려. 이연은 왕을 살인문 밖까지 배웅했다. 말에 오르려던 왕이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이 훈장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찾아오게. 대궐문은 자네에게만은 항상 열려 있으니. 이현은 깊이 허리 굽혀 절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왕이 떠나고 말발굽 소리가 멀어진 뒤에도 이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은우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대감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물음에 이현은 빙그레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후회라니, 내가 만약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내 평생 가장 큰 후회를 했을 것이다. 그는 은우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에 대었다. 내 심장이 이리 평온하게 뛰는 곳은 오직 이곳뿐이다. 그날 밤 이연과 은우는 준이를 재우고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다. 준이가 글을 꽤 빨리 익히더군요. 은우가 말했다. 제 아비를 닮아 총명해서 그렇소. 녀석 나중에 커서 정승판서가 되겠다고 하면 어쩌나 벌써부터 걱정이요. 이연의 너스레에 은우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는 대감께서 말리셔야지요. 벼슬길이 얼마나 고단한지 일러주시면서요. 아니, 말리지 않을 것이요. 이연의 뜻밖의 대답에 은우가 의아한 듯 쳐다보았다. 자신의 길은 자신이 선택하는 법. 다만 나는 그 아이에게 한 가지만은 분명히 가르칠 것이요. 권력을 쫓기 위해 사람을 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현은 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손을 절대 놓지 말라고 말이오. 우리처럼. 은우는 이연의 품에 머리를 기대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평화로웠다. 한때는 엇갈린 인연이라 생각했던 그들의 만남은 이제는 세상 그 무엇보다 견고한 운명이 되어 있었다. 왕의 유혹조차 끊을 수 없었던 그들의 사랑은 시골 마을의 작은 서당에서 소박하지만 가장 찬란한 꽃을 피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당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로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이연은 훈장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은우는 안주인으로서 집안을 돌보았다. 어제 다녀간 왕의 방문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더욱 깊어진 믿음과 사랑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몇 달 뒤 마을에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은우가 둘째를 회임한 것이었다. 이연은 뜰 듯이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돌렸고 마을 사람들은 쌍앙패가 새끼를 쳤네 하며 덕담을 건넸다. 아이의 태명은 단비로 지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의 빗줄기가 이제는 축복의 단비가 되어 내린다는 의미였다. 세월은 계속 흘러갈 것이다. 이연의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리고 은우의 눈가에도 주름이 늘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걷는 이 길 위에는 언제나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이 함께할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실수로 건네진 옥패 하나가 맺어준 기적.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불러온 필연이었음을.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는 청우제의 빗소리와 함께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올 것이다.